어르신 괜찮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눈 좀 떠보세요.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저는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손목시계의 초침은 야속하게도 면접 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만 제 바짓단을 꽉 쥐고 놓지 않는 앙상한 손. 차마 그 손을 뿌리칠 수 없어 저는 입술을 깨물며 119를 불렀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누르는 그 짧은 순간이 마치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기적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2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간을 조금 되돌려 그날 새벽으로 가봅니다.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얇은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앉자 심장이 제멋대로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가슴속에 작은 북이 하나 들어있는 것처럼요. 오늘은 제 인생의 디데이였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한성그룹의 최종 면접 날. 좁은 단칸방 곰팡이가 핀 천장 얼룩이 새벽 어스름 속에 괴물처럼 일렁거렸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는 오직 합격이라는 두 글자뿐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옆방에서 주무시는 어머니가 깰까봐 발뒤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걸었습니다. 그런데 부엌에서는 이미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냄새가 풍겨오고 있었습니다. 좁은 싱크대 앞에 서 있는 어머니의 뒷모습. 허리춤에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가스불 앞에서 무언가를 정성스럽게 적고 계셨습니다. 엄마, 앉았어? 제 목소리에 어머니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어머, 우리 딸 깼어? 더 자지 않고. 아니야. 냄새가 너무 좋아서 깼어. 이게 무슨 냄새야? 가스레인지 위 큰 냄비에서는 뽀얀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미역국이었습니다. 그것도 큼지막한 소고기가 듬뿍 들어간 소고기 미역국. 우리 집 형편의 소고기는 명절이나 생일 때가 아니면 구경조차 하기 힘든 귀한 식재료였습니다. 오늘 우리 지은이 대장군처럼 나가서 싸우고 와야 하는데 빈속으로 보낼 수 있나? 엄마가 어제 시장 가서 제일 좋은 양지로 끊어왔어. 얼른 세수하고 와. 밥 먹자. 어머니는 갓 지은 윤기 흐르는 쌀밥을 고봉으로 퍼 담으셨습니다. 낡은 밥상 위에는 미역국뿐만 아니라 노릇하게 구운 조기 한 마리, 정갈하게 무친 시금치 나물, 빨갛게 잘 익은 배추김치까지.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 않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귀한 아침상이었습니다. 한 숟가락 뜨는데 목이 꽉 막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밥상 하나를 차리기 위해 어머니가 며칠을 더 식당 설거지통 앞에서 허리를 굽히셨을지, 며칠을 더 찬물에 손을 담그셨을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엄마도 같이 먹어. 왜 나만 봐? 엄마는 냄새만 맡아도 배불러. 어우, 내 새끼 잘 먹네. 오늘 면접관들 앞에서도 그렇게 씩씩하게만 하면 돼. 알았지? 기죽지 말고. 우리 지은이가 얼마나 똑똑하고 야무진데. 일부러 더 크게 웃으며 밥을 입안 가득 밀어 넣었습니다. 반드시 합격해서 저 거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호강시켜드리겠다는 다짐을 밥과 함께 꾹꾹 씹어 삼켰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아울렛 매대를 뒤지고 뒤져 50% 할인가에 겨우 장만한 검은색 정장. 제게는 몇 달치 생활비와 맞먹는 큰돈이었지만 어머니가 쌈짓돈을 털어 사주신 옷이었습니다. 구겨질세라 조심스럽게 팔을 끼워 넣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평소의 알바생 이지은이 아닌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깔끔한 정장 차림. 그래, 할 수 있어. 나는 예비 신입사원 이지은이야. 거울 속의 저를 향해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습니다. 지은아, 이거 챙겨가야지.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어머니가 무언가를 급하게 들고 나오셨습니다. 당신의 손목에 차고 있던 낡은 팔찌를 풀어 제 손목에 채워주셨습니다. 칠이 다 벗겨지고 큐빅도 몇 개 빠진 볼품없는 싸구려 팔찌. 하지만 어머니가 처녀적부터 부적처럼 차고 다니시던 물건이었습니다. 이게 엄마를 지켜줬던 것처럼 우리 딸도 지켜줄 거야. 떨지 말고 당당하게 하고 와. 엄마가 뒤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을게. 응, 엄마. 나 꼭 붙어서 올게.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한번 꽉 안아드리고 힘차게 집을 나섰습니다.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은 잿빛 하늘.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한강 다리를 건널 때쯤 차창 밖으로 후두둑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 오네. 우산 없는데. 조금 걱정이 되었지만 버스에서 내리면 바로 면접장 근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오전 8시 30분. 버스가 면접장이 있는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버스 문이 열리자마자 비릿한 비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저는 가방으로 머리를 가리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저 멀리 횡단보도 건너편에 웅장한 한성그룹 본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기다. 저기가 내 직장이야.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신호등 하나만 건너면 됩니다. 그때였습니다. 정류장 바로 옆 공원에서 쿵 하고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한 곳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머, 저 할아버지 왜 저래? 술 취했나 봐. 아침부터 웬 주정이야. 사람들은 코를 막거나 인상을 찌푸리며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도 바쁜 마음에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시선이 무심코 벤치 아래로 향했을 때 저는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노인이 벤치에서 굴러떨어져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술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인의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이마와 목덜미에는 식은 땀이 비 오듯 흐르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초점을 잃은 눈동자는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저거, 저혈당?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오래 했던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 중에 당뇨가 심한 분이 계셨는데 가끔 저런 증상을 보이시며 급하게 사탕을 찾으셨거든요. 살려주시오. 노인은 모기만한 목소리로 웅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지만 사람들은 모두 출근하느라 바빠 보였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 건너편 횡단보도 신호등의 초록불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건너야 합니다. 지금 건너서 로비로 들어가야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가. 모르는 척해. 119 신고만 해주면 되잖아. 악마의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여기 사람 많잖아. 누군가 도와주겠지. 굳이 내가 아니어도 돼. 너 오늘 면접 보러 온 거잖아. 저 건물 들어가야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19 버튼을 누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래, 신고는 했으니까. 내 할 도리는 다 한 거야.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신호를 기다리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노인의 손이 허공을 휘젓다가 제 구두 발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도와줘. 그 힘은 죽어가는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절박했습니다. 차가운 손, 하지만 식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은 그 손. 그 손등에 거친 주름이, 못이 박인 굳은 살이 제 시야에 꽉 찼습니다. 그 손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공사판에서 벽돌을 나르던 그 손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식당 불판을 닦느라 지문이 다 닳아버린 어머니의 손과 겹쳐 보였습니다. 이 노인도 누군가의 아버지일 텐데. 젠장. 저는 저도 모르게 욕설을 내뱉으며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털썩 노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에서 툭 하고 스타킹이 터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끼던 정장 치마가 빗물 고인 바닥에 닿아 축축해졌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저혈당이세요? 당뇨 있으세요? 노인은 대답 대신 덜덜 떨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봤지만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건 없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저만치 편의점 간판이 보였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뭐 좀 사올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저는 하이힐을 신은 채 빗속을 뚫고 편의점으로 달렸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때리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편의점 문을 박차고 들어가 오렌지 주스와 초콜릿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뛰었습니다. 빨리요. 빨리 계산해 주세요. 사람이 죽어가요. 다시 정류장으로 돌아왔을 때 노인은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인의 머리를 제 무릎에 받치고 떨리는 손으로 오렌지 주스 뚜껑을 땄습니다. 어르신, 이거 드세요. 삼키세요. 제발이요. 주스를 흘려 넣었지만 노인은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쿨럭거렸습니다. 주스가 턱을 타고 흘러내려 제 정장 재킷을 적셨습니다. 흰 블라우스에 주황색 얼룩이 번져갔습니다. 드셔야 해요. 드셔야 산다고요. 저는 초콜릿을 입에 넣어드리고 억지로 턱을 움직여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면접 보러 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잖아요. 제 인생이랑 바꾼 목숨이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악다군이었습니다. 눈물이 주스 얼룩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1분, 2분. 노인의 떨림이 조금씩 잦아들고 창백했던 얼굴에 아주 희미하게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떴습니다. 그제야 저는 고개를 들어 건너편 건물을 보았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건물. 로비 시계탑은 이미 9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면접장은 닫혔고 제 기회도 닫혔습니다.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급차가 정류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대원들이 뛰어내려와 혈당을 체크했습니다. 혈당 45. 저혈당 쇼크 맞습니다. 바로 이송합니다. 응급처치 잘하셨네요. 조금만 늦었으면 뇌 손상 올 뻔했어요. 구급대원의 칭찬이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신고자분, 보호자 되세요? 아니요. 저는 그냥 환자분이 아직 혼미한 상태고 상황을 설명해 주셔야 하니 같이 좀 가주세요. 같이 가달라고요? 저는 지금 저 건너편 건물로 가야 하는데요. 가서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면접장 문을 열어달라고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빗물과 흙탕물, 주스 자국으로 엉망이 된 제 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꼴로 가봤자 문전박대당할 게 뻔했습니다. 네, 가요. 같이 가요. 저는 비틀거리는 다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 꿈의 직장이었던 한성그룹 건물을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빗속에 우뚝 선 그 건물이 오늘따라 유난히 더 높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구급차 뒷문에 올랐습니다. 덜컹 육중한 문이 닫히는 소리. 그것은 제 20대의 희망이 닫히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저는 좁은 보조석에 웅크리고 앉아 산소호흡기를 쓴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얼굴 하나를 살리기 위해 나는 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핸드폰이 징징 울렸습니다. 한성그룹 인사팀. 저는 눈을 질끈 감고 핸드폰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속으로 엄마의 이름을 부르며 저는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빗속을 뚫고 달렸고 제 운명 또한 알 수 없는 곳으로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접수처로 와주세요. 간호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멍해진 제 정신을 후려쳤습니다. 응급실의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끼쳐오는 습한 비냄새와 독한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속을 메스껍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다리를 억지로 끌고 접수대로 향했습니다. 제 발자국마다 흙탕물이 뚝뚝 떨어져 병원의 하얀 바닥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오점처럼요. 환자분 성함이랑 주민등록번호요. 모릅니다. 네, 보호자 아니세요? 길에서 쓰러지셔서. 간호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산발이 된 머리, 주스 얼룩으로 엉망이 된 흰 블라우스, 무릎이 찢어진 스타킹, 한쪽 굽이 부러진 구두.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 꼴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처참한지. 대기업 예비 신입사원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빗속을 헤매다 온 미친 여자 하나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럼 일단 무명남으로 접수할게요. 신원 확인되면 수정하고요. 신고자분 연락처 적어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잡았습니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제 전화번호조차 제대로 적을 수가 없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제 마음만큼이나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의 감촉이 얇은 정장 치마를 뚫고 엉덩이로 전해졌습니다. 그 냉기가 척추를 타고 올라와 머리끝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벽시계를 보았습니다. 오전 9시 45분. 끝났습니다. 정말로 모든 게 끝나버렸습니다. 면접 시작 시간은 9시. 입실 마감은 8시 50분. 지금 택시를 타고 날아가도, 아니 순간이동을 한다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와르르 하고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 1년 동안 쌓아 올린 공든 탑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밤새워 쓴 자기소개서, 달고 다른 면접 예상 질문지, 편의점 폐기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모은 학원비, 가리고 엄마의 기도. 그 모든 것이 이 병원 바닥의 흙탕물처럼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탄식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허탈해서 그저 멍하니 허공만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냥 지나칠걸. 눈 딱 감고 모른 척할걸. 그랬으면 지금쯤 면접 대기실에 앉아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을 텐데. 긴장된 표정으로 옆 사람과 눈인사를 나누고 123번 이지은입니다. 하고 씩씩하게 외치고 있었을 텐데. 주머니 속에서 핸드폰이 징마이너스하고 울렸습니다. 마치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확인하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제 현실이니까요. 한성그룹 인사팀, 발신 전용, 이지은 지원자님, 금일 면접 불참으로 최종 불합격 처리되었습니다. 추후 귀하의 건승을 빕니다. 최종 불합격. 5글자가 핸드폰 화면을 뚫고 나와 제 심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추후 귀하의 건승을 빈다니요. 당신들이 내 건승을 짓밟아 놓고선, 아니지, 짓밟은 건 나 자신이구나. 내 멍청한 선택이 내 발등을 찍은 거구나. 저는 핸드폰을 가슴에 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기어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흐흑, 흑. 응급실의 소란스러운 소음 속에 제 울음소리가 묻혔습니다. 차라리 다행이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이곳이 지금 제게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때 처치실 커튼이 젖혀지며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아, 신고자분.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환자분 의식 돌아왔습니다. 혈당도 정상 수치로 올라왔고요. 다행히 뇌 손상은 없는 것 같네요. 초기 대응을 아주 잘하셨어요. 주스랑 초콜릿 먹인 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의사의 칭찬. 신의 한 수라니요. 그 주스를 사러 편의점에 뛰어갔던 그 5분이 제 인생에는 악수였는데요. 제 꿈과 맞바꾼 그 오렌지 주스 한 병.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가보셔도 됩니다. 환자분이 찾으시네요. 의사의 말에 저는 처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링거를 꽂은 채 누워있는 노인. 아까 길바닥에서 봤던 그 죽어가던 모습과는 달리 혈색이 많이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초라하고 남루한 행색은 그대로였습니다. 노인이 저를 보자마자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학생, 아니 아가씨, 쉰 목소리. 하지만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제가 묻자 노인은 젖은 눈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자네가 나를 살렸어. 사탕, 주스, 다 기억나. 노인의 투박한 손이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까의 그 차갑고 축축했던 손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 그 온기가 전해지자 묘하게도 억울했던 마음이 아주 조금, 눈곱만큼 누그러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내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네. 노인은 제 손을 잡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정수리에 듬성듬성한 흰 머리카락이 보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살아계셨다면 저렇게 늙으셨겠지.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뭘? 거짓말이었습니다.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백 번도 더 도망치고 싶었고 지금도 후회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노인의 저 간절한 눈빛 앞에서 차마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자네 옷이? 노인이 제 몰골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아, 이거 괜찮아요. 빨면 되죠. 어디 중요한 데 가는 길 아니었나? 면접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까 제가 울부짖으며 했던 말을 들으셨구나. 아, 네. 뭐? 어떻게 됐나? 늦은 건가? 노인의 눈에 걱정이 가득 찼습니다.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애써 밝은 척했습니다. 아니에요. 시간 넉넉했어요. 연락해서 사정 말하니까. 오후에 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걱정 마세요. 새빨간 거짓말. 이 노인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엎질러진 물. 저분 탓을 한다고 해서 불합격이 합격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니까요. 차라리 저분이라도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인가? 아유, 다행이네. 정말 다행이야. 나 때문에 젊은 사람 앞길 막는 거 아닌가 해서. 노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저렇게 순박하게 믿으시다니. 그럼 저 이제 가볼게요. 가족분들한테는 연락됐나요? 응? 아, 가족. 없네. 혼자야. 노인의 눈빛이 순간 쓸쓸해졌습니다. 아, 죄송해요. 그럼 편안히 쉬세요. 치료비는 제가 낼 형편이 안 돼서. 아닐세. 무슨 소리. 내가 알아서 함세. 가보게. 얼른 가서 면접 잘 보게. 꼭 붙을 거야. 자네 같은 착한 사람은. 네. 감사합니다. 저는 꾸벅 인사를 하고 도망치듯 처치실을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꼭 붙어 화이팅 하고 외치는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응원이 비수가 되어 제 등을 찔렀습니다. 붓긴 개뿔. 이미 떨어졌는데. 병원을 빠져나오자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추적추적. 제 마음을 대변이라도 하듯 하늘은 우중충했습니다. 우산도 없었습니다. 그냥 맞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다 젖은 옷, 더 젖는다고 달라질 것도 없으니까요. 정처 없이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다들 어디로 가는 걸까요? 다들 자기만의 목적지가 있겠죠. 직장으로, 학교로, 집으로. 하지만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지금 시간에 집에 가면 엄마가 놀라실 텐데. 면접장? 이미 문이 닫혔는데. 갈 곳 잃은 나고자.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멍하니 빗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가는 버스들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지나갔습니다. 그 물보라 속에 제 24년 인생이 다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한테 뭐라고 하지?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소고기 미역국을 끓이고 쌈짓돈 털어 정장사 입히고 지금쯤 집에서 딸의 합격 소식만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을 엄마. 우리 딸 최고야. 엄마는 믿어라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실대로 말할까? 사람 구하다가 늦었다고. 아니야. 그러면 엄마는 잘했다. 내 새끼 하시면서도 뒤돌아서 가슴을 치실 거야. 왜 하필 너냐며 속상해 하시겠지. 엄마를 또 울릴 수는 없어. 그냥 면접 봤다고 하자. 떨어져서 떨어졌다고 하는 거랑 아예 못 봐서 떨어졌다고 하는 거랑은 다르잖아. 그래. 면접은 잘 봤는데 내가 부족해서 떨어진 걸로 하자. 그게 엄마 마음 덜 아프게 하는 길이야. 거짓말. 또 거짓말. 오늘 하루에만 몇 번째 거짓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이 거짓으로 얼룩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오후 4시가 넘어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에 젖은 옷이 말라가며 으슬으슬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몸의 추위보다 마음의 추위가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편의점에 들러 가장 싼 컵라면 하나를 사 먹었습니다. 국물이 뜨거운데 속은 시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창밖 풍경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거리, 똑같은 건물들인데 저만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패배자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습니다. 동네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골목길,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심장이 다시 쿵쾅거렸습니다. 이번엔 설렘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대문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대문 앞에 누군가 나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우산을 들고 골목길 끝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작고 왜소한 그림자. 지은이냐? 저를 발견한 엄마가 반색하며 뛰어왔습니다. 어머 세상에, 너 꼴이 왜 이래? 비 다 맞았어? 우산 가져갔잖아. 엄마는 제 젖은 어깨를 감싸며 울상인 얼굴로 물으셨습니다. 응, 오다가 바람 불어서 우산이 뒤집어졌어. 그래서 버렸어. 거짓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아이고 저런. 감기 들라. 얼른 들어가자. 춥지? 엄마의 따뜻한 손이 제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온기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 안가득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좁은 방 한가운데 밥상이 펴져 있고 신문지 위에 휴대용 가스버너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붉은 선홍빛의 삼겹살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상추, 깻잎, 파절이, 기름장. 완벽한 잔치상이었습니다. 짜잔. 우리 딸 고생했으니까 엄마가 파티 준비했지. 어때? 죽이지? 엄마는 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며 자랑하셨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가슴이 미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 잔치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엄마의 기대를 배신하고 왔는데, 응, 와, 진짜 맛있겠다. 영혼 없는 감탄사를 내뱉으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얼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는 것 같았습니다. 얼른 씻고 와. 엄마가 고기 굽고 있을게. 면접 얘기는 먹으면서 하자. 어때? 분위기 좋았어? 엄마의 질문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응, 뭐, 나쁘지 않았어. 그렇지?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우리 지은이가 어딜 가나 빠지는 애가 아니지. 면접관들이 아주 껌뻑 죽었겠네. 우리 딸 말솜씨에. 엄마는 신이 나서 고기를 불판에 올렸습니다. 치잉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기름 냄새가 퍼졌습니다. 평소라면 침이 꼴깍 넘어갔을 그 냄새가 오늘은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씻으러 욕실에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 눈은 퀭하고 입술은 부르트고 얼굴은 흑빛이었습니다. 이게 24살의 얼굴인가? 아니, 이건 폐잔병의 얼굴이다. 샤워기를 틀어놓고 물소리에 묻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정수리를 타고 흘러내려 눈물과 섞였습니다. 씻어내고 싶었습니다. 오늘의 기억을, 내 멍청한 선택을, 이 비참한 기분을 싹 다 씻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씻으면 씻을수록 죄책감은 더 선명하게 제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사실 면접 못 봤어. 면접장 근처에도 못 갔어. 엄마가 사준 그 비싼 옷 입고 엄마가 끓여준 미역국 먹고 가서 길바닥에서 구르다 왔어. 속으로 수천 번도 더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는 단 한마디도 낼 수 없었습니다. 욕실을 나오자 엄마가 쌈 하나를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아 해봐. 우리 딸 고생했어. 입안 가득 퍼지는 고기 맛. 하지만 제 혀는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넘겼습니다. 체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엄마, 나 좀 피곤해서 밥 먹고 바로 자도 돼? 그럼, 당연하지. 긴장 풀려서 그렇구나. 많이 먹고 푹 자. 내일은 늦잠 자도 돼. 엄마가 다 치울 테니까. 그날 밤, 엄마는 설거지를 하느라 달그락거렸고 저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오늘 아침 그 노인의 손이, 응급실의 천장이, 그리고 불합격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옆자리에 엄마가 눕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딸 좋은 꿈 꿔. 오늘 정말 수고했어. 엄마의 손이 제 등을 토닥거렸습니다. 그 규칙적인 리듬, 어릴 때부터 나를 재워주던 그 손길. 저는 입술을 꽉 깨물어 울음을 삼켰습니다. 베개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습니다. 제발 내일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이대로 영원히 잠들었으면. 그런 못된 생각을 하며 저는 지옥 같은 밤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후두둑, 후두둑. 제 마음을 두드리는 빗소리. 새벽 3시. 세상이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지만 제 눈은 말똥말똥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아니, 깨어 있다는 표현보다는 감히 잠들 수 없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천장의 얼룩이 밤하늘의 별자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별자리는 희망의 별자리가 아닌 저를 조롱하는 악마의 눈동자 같았습니다.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엄마의 규칙적인 숨소리. 세근, 세근. 그 평온한 숨소리가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엄마는 꿈을 꾸고 계시겠죠. 딸이 합격증을 들고 뛰어오는 꿈, 멋진 사원증을 목에 걸고 첫 출근을 하는 꿈, 그리고 그 월급으로 빨간 내복을, 아니 백화점 코트를 사들이는 꿈. 저는 입술을 꽉 깨물어 울음을 삼켰습니다. 베개는 이미 땀과 눈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도망치고 싶다. 이 좁은 방에서, 엄마의 기대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비겁한 거짓말쟁이인 저 자신에게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어제 저녁 엄마가 차려준 삼겹살 파티는 제 인생 최후의 만찬 같았습니다. 우리 딸 최고야, 면접관들도 너한테 반했을 거야 라는 엄마의 칭찬이 제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고기가 씹히지도 않고 돌덩이처럼 얹혔습니다. 핸드폰을 켜보았습니다. 한성그룹 불합격. 다시 봐도 변하지 않는 잔인한 현실. 삭제 버튼을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이 패배의 기록을, 이 뼈아픈 증거를 남겨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잊지 말고 평생 속죄하며 살라고요.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 빗소리가 그치면 아침이 오겠죠. 아침이 오면 엄마는 또 묻겠죠. 언제 발표나니? 느낌은 어때? 그때마다 저는 또 어떤 표정으로, 어떤 거짓말을 지어내야 할까요? 상상만으로도 구토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새벽 5시, 창문 밖이 희뿌옇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누워있을 수가 없어서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냉수를 한 잔 마셨습니다. 찬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갔지만 타들어가는 속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우리 딸 벌써 깼어? 어느새 일어나신 엄마가 방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부스스한 머리에 눈곱도 채 떼지 못하신 모습. 응, 목이 말라서. 더 자지. 어제 피곤했을 텐데. 긴장 풀려서 몸살 안 났어? 엄마는 제 이마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 그 손길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 나 사실.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말해야 할까? 엄마, 나 사실 면접 못 갔어. 사람 구하느라 늦었어. 그래서 떨어졌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무릎 꿇고 빌까? 엄마는 분명히 용서해 주실 텐데. 그래도 잘했다고 안아주실 텐데. 하지만 차마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저 맑고 기대에 찬 눈동자를 실망으로 물들릴 용기가 없었습니다. 왜? 뭐 필요한 거 있어?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으셨습니다. 아니야. 그냥 엄마 밥 먹고 싶어서. 또 거짓말.
이제 저는 숨쉬듯이 거짓말을 하는 괴물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 얼른 밥 먹자. 어제 남은 고기 볶아줄게. 엄마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가스불을 켰습니다. 치잉 마이너스. 고기 볶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아침 밥상은 어제의 연장이었습니다. 엄마는 밥그릇 위에 고기를 얹어주며 끊임없이 미래를 이야기하셨습니다. 합격하면 우리 이사부터 갈까? 아니지. 너 출퇴근하기 좋은 곳으로 가야지. 엄마는 여기서 살아도 돼. 너만 좋으면 돼. 첫 월급 타면 뭐 할 거야? 적금부터 들어야지. 저는 기계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씹어 삼켰습니다. 밥알이 모래알 같았습니다. 제발 그만. 제발 그만해 엄마.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웅 마이너스 부웅 마이너스. 밖에서 낯선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이 골목길에서 들리는 트럭이나 오토바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묵직하고 낮게 깔리는 아주 육중한 저음의 엔진 소리. 마치 거대한 짐승이 골목길을 기어오르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래? 아침부터? 엄마도 젓가락질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저거 뭐야? 이 동네에 저런 차가 왜 들어와? 누가 이사 오나? 아닌데, 이삿짐 차가 아닌데? 밖에서 동네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 집은 2층이라 골목이 훤히 내려다 보였습니다. 호기심 많은 엄마가 먼저 창문을 열고 내다보셨습니다. 어머, 세상에. 지은아, 이리 와봐. 저것 좀 봐. 엄마의 호들갑에 저도 엉겁결에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좁고 가파른 쓰레기 봉투가 나뒹구는 우리 집 앞 골목길. 그곳에 마치 영화 7이나 배트맨에서나 나올 법한 시커먼 대형 세단 한 대가 떡하니 멈춰 서 있었습니다. 본닛 위에 박힌 엠블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거렸습니다. 차를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억소리 나는 최고급 외제차였습니다. 이질감이었습니다. 낡은 붉은 벽돌집들과 전봇대에 엉킨 전선들 사이로 저토록 매끈하고 세련된 기계 덩어리가 놓여 있다는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뭐지? 번지수를 잘못 찾았나? 여기 재개발한다고 보러 온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때 운전석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는 주위를 한번 휙 둘러보더니 뒷좌석 문을 정중하게 열었습니다. 누가 내리는 거지? 동네 아주머니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중절모를 쓴 중년의 신사였습니다. 멀리서 봐도 기품이 흘러넘쳤습니다. 잘 다려진 회색 슈트에 넥타이, 그리고 한 손에는 지팡이가 아닌 장우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사가 고개를 들어 정확히 제가 있는 2층 창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순간 저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디선가 낯이 익었습니다. 아니, 낯이 익은 정도가 아니라 설마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 어제 빗속에서 제가 주스를 먹여 살려냈던 그 노인. 공원에서 쓰러져 덜덜 떨던 그 할아버지와 이목구비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어제의 그 초라하고 병약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지금 저기 서 있는 사람은 마치 대기업 회장님 같은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으니까요. 그 신사가 저를 보며 아주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귀한 사람을 만난 듯한 표정으로요. 엄마, 나 잠깐만.
저는 홀린 듯이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지은아, 밥 먹다 말고 어디가? 엄마의 외침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슬리퍼를 신은 채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꿈인가? 아직 내가 악몽을 꾸고 있는 건가? 대문 밖으로 나가자 신선한 아침 공기와 함께 묵직한 자동차 엔진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그리고 그 신사가 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압도적이었습니다. 은발의 머리카락, 깊게 패인 주름조차 멋스러워 보이는 중후함. 학생. 아니, 이지은 양.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어제의 그 쉰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제는 정말 고마웠네.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도 못했어. 그는 중절모를 벗고 저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지은이가 저 사람을 알아? 어머, 웬일이니? 무슨 일이야?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아, 아니에요. 별 말씀을요. 몸은 괜찮으세요? 덕분에, 자네가 준 주스 덕분에 살았어. 병원에서도 그러더군. 자네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는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서 있던 비서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비서가 앞으로 나와 저에게 두툼한 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무런 글씨도 쓰여 있지 않은 봉투. 하지만 그 두께만 봐도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약소하지만 제 성이네. 받아주게. 돈, 사례금.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제 날린 내 면접 기회, 불합격 문자, 엄마의 기대, 그 모든 것이 이 봉투 하나로 보상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돈이면 엄마 코트도 사드리고 당장 급한 생활비도 해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반발심이 솟구쳤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나는 돈 때문에 그분을 구한 게 아닌데, 물론 후회는 했지만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사람을 살리겠다는 진심이었는데, 이 돈을 받는 순간 저의 그 처절했던 선택이 그저 돈벌이로 전락해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꿈과 맞바꾼 대가가 고작 이 종이 쪼가리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단호하게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아니요. 됐습니다. 제 목소리가 골목길에 울려 퍼졌습니다. 신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비서도 당황한 듯 멈칫했습니다. 거절하는 건가? 꽤 큰 액수일 텐데. 자네 사정도 넉넉지 않아 보이는데. 그의 시선이 제 낡은 슬리퍼와 허름한 빌라 건물을 훑었습니다. 그 시선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가난을 들킨 것 같아 수치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오기가 생겼습니다. 네, 넉넉지 않아요. 가난해요. 하지만 돈바라고 한 일 아닙니다. 그 누구라도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가세요. 저는 쏘아붙이듯 말하고 뒤돌아섰습니다. 멋지군. 등 뒤에서 들려온 그의 혼잣말. 그리고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 학생. 그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이 팔찌. 그의 시선이 제 손목에 고정되었습니다. 어제 엄마가 채워주신 그 낡은 팔찌. 칠이 다 벗겨지고 큐빅도 빠져볼 품 없는
시장통에서나 팔 법한 싸구려 팔찌. 그런데 그 팔찌를 보는 신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잡은 제 손목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네, 혹시 어머니 함자가. 그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갈라졌습니다. 김순자, 맞나?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내 이름도 아니고 우리 엄마 이름을 어떻게 우리 엄마 이름을 아세요? 그 순간 신사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치는 그리움과 회한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순자야, 순자야. 그 중후하고 위엄 있던 신사가 내 손목을 붙잡은 채 아이처럼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제 손목을 타고 전해지는 그의 떨림이 너무나 격렬해서 저조차 덩달아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요? 어제 내가 구한 노인이 억만장자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우리 엄마의 이름을 부르며 울고 있다니. 제 빈곤하고 평범했던 인생에 거대한 해일이 덮쳐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은아, 무슨 일이니? 2층 창문에서 엄마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신사는 고개를 들어 2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젖은 눈동자가 엄마와 마주쳤습니다. 아, 신사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창가에 서 있던 엄마의 표정도 굳어버렸습니다. 엄마는 입을 틀어막고 비틀거렸습니다. 철수 오빠? 오빠라니? 엄마한테 오빠가 있었나? 외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외삼촌들은 다 지방에 사시는데 제 머릿속은 뒤죽박죽 엉망이 되었습니다. 순자야, 나다. 나 철수다. 껌파리 철수. 신사가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는 골목길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껌파리 철수? 잠시 후 현관문이 쾅 열리고 엄마가 맨발로 뛰어내려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한쪽 슬리퍼가 벗겨진 줄도 모르고 계단을 굴러내려오듯 뛰어왔습니다. 대문 앞에서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두 사람 사이에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지만 그 강물을 단숨에 뛰어넘는 눈빛이 오갔습니다. 오빠, 진짜 철수 오빠야? 살아있었어? 순자야, 내가 너무 늦었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회장님은 지팡이를 내던지고 엄마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으엉, 오빠, 어디 갔었어?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엄마도 회장님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두 노인의 통곡 소리가 아침 골목길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지만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우리 집 좁은 거실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김철수 어르신은 소파도 없는 방바닥에 앉아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비서 아저씨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떨리는 손으로 유자차를 탔습니다. 그때 1970년도였지. 우리가 서울역 앞에서 껌 팔고 신문 팔 때 회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옛날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두 분의 사연은 기가 막혔습니다. 친남매는 아니었습니다. 70년대 초 그 춥고 배고팠던 시절 부모님을 여의고 거리로 내몰린 엄마와 회장님은 서울역 다리 밑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10살 남짓했던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껌도 팔고 구두도 닦으며 그 모진 세월을 버텼다고 합니다. 그때 내가 배고파서 쓰러졌을 때 내가 먹던 옥수수빵 반쪽 나눠준 거 난 아직도 못 잊는다.
회장님은 눈물을 훔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빠는 나 잘 때 추울까봐 신문지 덮어주고 망봐줬잖아. 깡패들한테 맞아가면서도 내 돈은 안 뺏겼잖아. 엄마도 옛 기억에 잠겨 울먹이셨습니다. 그러다 회장님이 돈을 벌어오겠다며 무작정 기차를 타고 지방 공장으로 떠나면서 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회장님이 엄마에게 이별 선물로 준 것이 바로 이 팔찌였습니다. 이거 공장에서 버린 쇠붙이 갈아서 내가 만든 거야. 나중에 꼭 성공해서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사는 게 바빠서 먹고 사는 게 전쟁이라 너무 늦었다. 회장님은 제 손목에 채워진 낡고 조잡한 팔찌를 어루만지셨습니다.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팔찌. 그것이 5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두 사람을 다시 이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지은이라고 했지? 네. 자네가 순자 딸이라니. 세상에 이런 인연이 어디 있나? 핏줄은 아니지만 자네 어머니는 내게 핏줄보다 더 진한 동생이야. 그러니 자네는 내 조카나 다름없어. 그는 감격에 겨워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제 내가 자네 발목을 잡았을 때 자네가 날 뿌리치지 않은 게 다 하늘의 뜻이었어. 자네 어머니가 나를 2번 살린 거야. 50년 전 옥수수빵으로, 그리고 어제 자네를 통해서.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핏줄이 당겨서가 아니라 그냥 무서워서, 그리고 아주 잠깐의 양심 때문에 그런 것뿐인데. 죄송해요. 저는 사실 도망치려고 했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싶었어요. 저도 모르게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회장님이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그게 사람이지. 누구나 다 그래. 하지만 자네는 결국 멈췄잖아. 내 손을 잡아줬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자네는 용기 있는 사람이야.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 어제 하루 종일 저를 괴롭혔던 패배자, 나고자라는 꼬리표가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빠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성공한 거야? 저 차는 뭐고? 엄마가 물으셨습니다. 회장님은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셨습니다. 운이 좋았지. 중동 건설붐 때 사우디 가서 죽도록 일하고 한국 와서 건설 회사 하나 차린 게 좀 커졌어. 조그만 건설 회사라니요. 회장님, 그때 현관에 서 있던 비서 아저씨가 불쑥 들어와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금박으로 새겨진 로고, 그리고 그 아래 적힌 직함. 한성건설 회장 김철수. 헉!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한성건설. 대한민국 아파트는 다 짓는다는 그 대기업. 제가 어제 면접 보러 가려던 한성그룹의 모기업이잖아요. 아? 한성건설이요? 진짜요? 어제 여기 말이 꼬여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성? 우리 동네 재개발한다고 플래카드 붙은 그 회사? 오빠가 거기 주인이야? 회장님은 머쓱한 표정으로 웃으셨습니다. 허허, 뭘 그렇게 놀라나? 그냥 집 짓는 사람이야. 겸손도 유분수지. 재개 거물이 그냥 집 짓는 사람이라니요. 제 머릿속이 팽글팽글 돌았습니다. 어제 내가 구한 노인이 한성건설 회장님이었다니. 이건 로또 1등 당첨보다 더 희박한 확률이었습니다. 저기, 지은 양. 회장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네, 회장님. 저도 모르게 군기가 바짝 들어 대답했습니다. 어제 면접 못 봤다고 했지? 아, 네.
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엄마가 옆에서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지은아, 너 면접 못 봤어? 어제 잘 봤다고 했잖아. 이제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사실, 면접장 바로 앞에서 회장님 쓰러지신 거 보고 편의점 가서 주스 사오고 구급차 타고 병원 가느라 면접장 못 들어갔어. 거짓말해서 미안해. 저는 펑펑 울며 엄마에게 빌었습니다. 아이고, 이 미련한 거사. 엄마가 제 등짝을 찰싹 때리셨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하지. 면접이 대수야? 잘했다. 내 새끼 잘했어. 엄마는 저를 끌어안고 같이 우셨습니다.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회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 양, 내 비서한테 다 들었네. 자네가 나 때문에 그 중요한 기회를 날렸다는 거.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어요. 아니, 내 책임이야. 그래서 내가 바로잡아 주려고 하네. 회장님은 비서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비서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보게.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상단에는 한성건설 로고가 박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특별 채용 합격 통지서. 성명 이지은. 위 사람은 생명을 존중하는 희생정신과 투철한 도덕성을 갖춘 인재로서 본사의 인재상에 완벽히 부합함으로 특별 채용함을 통지합니다. 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글자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특별 채용이요? 저, 합격한 거예요? 자네 같은 인재를 놓치면 우리 회사 손해지. 스펙? 학벌? 그런 건 서류 쪼가리에 불과해. 눈앞의 이익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게 우리 회사가 찾는 진짜 인재상이야. 내가 보증하네. 회장님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윙크를 하셨습니다. 오빠. 엄마가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어제의 서러움, 오늘 새벽의 절망, 죄책감. 그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닐세. 나를 살려줘서 내가 더 고맙지. 그리고 회장님은 엄마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순자야. 이제 고생 끝이다. 너랑 지은이 내가 책임지 마.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남은 인생 친오빠처럼 친아빠처럼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게. 좁은 단칸방에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햇살은 우리 가족의 지난한 가난과 슬픔을 몰아내고 눈부신 미래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제 손목에 낡고 녹슨 팔찌가 햇살을 바다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엄마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 팔찌가 정말로 우리를 지켜준 것입니다. 일주일 뒤 우리 모녀는 10평 남짓한 반지하 단칸방을 떠나 40평대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한성건설이 지은 최신식 아파트 한성 필하우스. 김철수 회장님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천장에 달린 샹들리에, 그리고 창밖으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탁 트인 거실. 엄마는 소파에 앉지도 못하고 바닥을 기어다니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으셨습니다. 세상에, 우리 지은이 방 좀 봐. 운동장이다, 운동장. 제 방에는 최신형 컴퓨터와 책상, 그리고 푹신한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저 아래 개미처럼
작은 사람들 틈에 섞여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살았는데 이제 저는 구름 위에 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호사가 공짜는 아니었습니다. 회장님은 저에게 딱 한 가지 조건을 거셨습니다. 지은아, 넌 이제 내 조카이자 양녀다. 그에 걸맞은 능력을 갖춰야 해. 회사로 출근해서 밑바닥부터 배워라. 낙하산이라고 손가락질 안 받게 내 실력으로 증명해. 그 말씀이 얼마나 든든하고도 무서운지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네, 회장님.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드디어 첫 출근 날. 저는 회장님이 선물해 주신 고급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일주일 전 50% 할인 매대에서 산 싸구려 정장을 입고 떨던 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세련된 빛, 고급스러운 원단. 옷이 날개라더니 거울 속에 저는 꽤 그럴싸한 커리어 우먼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딸 회장님 차 타고 간다고? 아이고, 출세했어. 엄마는 아파트 현관까지 배웅 나오며 제 엉덩이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아파트 로비에는 검은색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골목길에서 봤던 바로 그 차. 운전기사님이 정중하게 뒷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가씨. 아가씨라니. 닭살이 돋았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는 회장님이 먼저 타고 계셨습니다. 오, 우리 지은이. 오늘 아주 멋진데? 당장 임원회의에 들어가도 되겠어. 에이, 회장님도 참. 저 신입사원이에요. 허허, 겉모습은 이미 사장감이야. 리무진은 미끄러지듯 도로를 달려 한성건설 본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일주일 전 빗속에서 하염없이 올려다봤던 그 웅장한 건물. 면접 시간에 늦어 들어가지 못했던 제 꿈과 절망이 공존했던 바로 그곳. 오늘은 당당하게 그것도 회장님과 함께 정문으로 들어섭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수많은 직원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우렁찬 인사소리가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회장님은 여유롭게 손을 흔들어 주시며 저를 옆에 세우셨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지? 새로운 비서인가? 아니, 회장님 옆에 저렇게 나란히?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착한 곳은 25층 임원실. 회장님은 곧바로 대회의실로 향하셨습니다. 오늘 신입사원 환영회가 있다고 했지? 거기부터 가자. 네, 저도요? 그럼, 너도 신입사원이잖아. 동기들 얼굴은 봐야지. 회의실 문이 열리고 수십 명의 신입사원과 인사팀 직원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회장님의 등장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기립해서 허리를 숙였습니다. 자, 앉게들. 편하게 해. 회장님은 상석에 앉으시고 저를 그 옆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 온 건 특별한 신입사원을 한 명 소개하기 위해서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여기 있는 이지은 양. 이번 공채에는 지원하지 못했지만 내가 특별 채용으로 뽑은 인재야.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특별 채용? 낙하산이네. 누구 빽이야? 따가운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회장님은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지은 양은 내 잃어버린 동생의 딸이자 앞으로 내 호적에 입적될 내 양녀다. 헉! 뭐라고? 회장님 딸?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신입사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임원들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회장님의 따뜻한 눈빛을 믿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단순히 내 조카라서 뽑은 게 아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든 걸 포기할 줄 아는 용기를 가졌다. 그게 내가 한성건설의 미래를 맡길 자격이라고 판단했다. 회장님의 말씀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심인지 아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한성건설의 공식 로열 패밀리로 데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박수치는 무리 속에서 유독 낯이 익은 얼굴 하나가 보였습니다. 맨 앞줄 인사팀장 명패가 놓인 자리에 앉아있는 깐깐하게 생긴 남자. 안경 너머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그 눈빛. 기억났습니다. 면접 날 아침 응급실 앞에서 받았던 그 전화. 이지은 씨, 지금 장난합니까? 시간 약속 하나 못 지키는 사람이 무슨 대기업을 들어오겠다고. 그때 저에게 독서를 퍼부으며 불합격을 통보했던 바로 그 인사팀장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금 흙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을 부들부들 떨며 물을 마시려다 컵을 엎지르기까지 했습니다. 아, 저 사람이다. 제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다과 시간. 신입사원들이 제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지은 씨. 아니지,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아니에요. 그냥 지은 씨라고 불러주세요. 동기잖아요. 저는 최대한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인사팀장이 쭈뼛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억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지은 사원님?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 인사팀장님이시죠? 반갑습니다. 네. 네네. 반갑습니다. 제가, 그날은, 그는 말을 더듬으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날 제가 전화를 좀 매몰차게 했었죠? 아하. 워낙 지원자가 많다 보니 제가 실수를 비겁했습니다. 약자에게는 한없이 강하고 강자 앞에서는 한없이 비굴해지는 전형적인 강약 약강. 일주일 전만 해도 저를 벌레 보듯 무시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꼬리를 흔들며 알랑거리는 꼴이라니.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팀장님, 실수라뇨. 당연한 일을 하신 건데요. 네. 아, 그렇죠? 그가 안도하며 표정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간 약속 못 지키는 사람은 대기업 들어올 자격 없다고 하셨죠? 틀린 말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아, 하지만 팀장님,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도 규정 타령만 하는 사람이 과연 사람을 위한 집을 짓는 건설 회사에 어울리는 인재일까요? 저는 그게 좀 의문이네요. 제 말에 인사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동기들과 임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제가 많이 배우겠습니다. 특히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제가 팀장님께 가르쳐 드릴 게 많을 것 같네요. 저는 그에게 정중하게 하지만 뼈 있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인사팀장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어제 제가 구했던 회장님의 손은 따뜻했는데 이 사람의 손은 차갑고 불쾌했습니다. 그럼요. 잘 모시겠습니다. 아가씨. 그는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저는 그를 뒤로하고 돌아섰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 일주일 전 저 아래서 울고 있던 이지은은 이제 없습니다. 이제 저는 한성건설의 지은이, 아니
김철수 회장의 딸 이지은으로서 새로운 전쟁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저는 절대 지지 않을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 계절이 5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 제 명함의 직함도 사원에서 대리로, 그리고 최연소 기획실장으로 바뀌었죠. 물론 뒷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회장님 딸이니까 승진이 빠르겠지. 금수저 물고 태어난 줄 알았더니 다이아 수저를 주었네 같은 수군거림들. 하지만 저는 그런 시선들에 기죽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하고 건설 현장 한바집에서 인부 아저씨들과 밥을 비벼 먹으며 도면을 체크했습니다. 제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고 얼굴은 검게 그을렸습니다. 그렇게 5년을 버티니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더군요. 이제는 저를 낙하산이 아닌 독종 이 실장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회사 밖에서의 변화는 더 극적입니다. 일요일 아침 7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방문이 벌컥 열립니다. 지은아, 일어나라. 북한산 가야지. 등산복을 풀세트로 차려입은 회장님. 아니, 아빠가 호루라기까지 불며 저를 깨우십니다. 아빠 5분만. 어제 야근했단 말이에요. 야근은 야근이고 등산은 등산이지. 정상 가서 김밥 먹어야지. 얼른 일어나. 거실로 나가면 엄마가 도시락을 싸고 계십니다. 아이고, 오빠는 애 피곤한데 좀 놔두지. 지은아, 힘들면 안 가도 돼. 무슨 소리야, 순자야. 체력이 국력이야. 얘가 나중에 이 큰 회사 끌고 가려면 하체가 튼튼해야 해. 이 소란스럽고 평범한 일요일 아침 풍경. 이것이 바로 제가 얻은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한강뷰 아파트보다 억대 연봉보다 더 값진 것. 바로 잔소리하는 아빠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차를 타고 북한산 입구로 향했습니다. 운전은 제가 했습니다. 기사님은 주말엔 쉬게 해드려야 한다는 게 아빠의 철칙이었으니까요. 뒷좌석에서는 엄마와 아빠가 끊임없이 수다를 떠셨습니다. 오빠, 저기 개나리 핀 것 좀 봐. 옛날에 우리 서울역에 있을 때도 저렇게 폈었잖아. 그랬지. 그때 내가 개나리 꺾어서 내 머리에 꽂아줬던 거 기억나냐? 어머, 주책이야. 기억하지 마. 두 분의 대화를 듣고 있으면 50년 전 가난했던 그 시절이 흑백 영화처럼 그려집니다. 가난했지만 서로를 아끼던 온누이. 그 사랑이 돌고 돌아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한 것이겠죠. 산행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칠순이 다 된 나이에도 날다람쥐처럼 산을 오르셨습니다. 지은아, 힘내라. 거의 다 왔다. 저만치 앞서가던 아빠가 손을 흔드셨습니다. 헉, 헉, 같이 가요.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며 뒤따라갔습니다. 드디어 정상, 100군데 바위 위에 섰습니다. 발 아래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 멀리 한성건설 본사 빌딩도 성냥갑처럼 작게 보였습니다. 야호! 아빠가 두 팔을 벌리고 소리치셨습니다. 엄마도 덩달아 야호! 하고 외치셨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어 소리쳤습니다. 야호! 이지은 화이팅! 한성건설 화이팅! 우리 가족 화이팅! 제 목소리가 메아리쳐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바위에 걸터앉아 엄마표 김밥을 먹었습니다. 소고기를 듬뿍 넣은 김밥. 5년 전 그날 아침의 미역국처럼 엄마의 사랑이 꽉꽉 눌러 담긴 맛이었습니다. 맛있다. 역시 순자 김밥이 최고야. 아빠는 입가에 밥풀을 묻히며 웃으셨습니다. 그러다 문득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지은아. 네, 아빠. 나 이제 은퇴할까 한다. 네.
김밥을 먹다 사례가 들릴 뻔했습니다. 갑자기요? 아직 정정하시잖아요. 몸은 정정하지. 근데 마음이 좀 쉬고 싶네. 그동안 앞만 보고 너무 달렸어. 이제 남은 시간은 내 엄마랑 여행도 다니고 낚시도 하고 너 시집 가는 것도 보고 그렇게 살고 싶다. 아빠의 눈가에 맺힌 주름이 오늘따라 더 깊어 보였습니다.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오신 분, 껌파리 소년에서 대기업 회장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풍파를 견뎌오셨을까요?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다는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요, 오빠. 이제 좀 쉬어. 지은이도 저만큼 컸잖아. 엄마가 아빠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근데, 지은아, 내가 물려줄 건 회사 지분이나 돈만이 아니야. 아빠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거 하나만 지켜다오. 5년 전 내가 내 손을 잡아줬던 그 마음, 그것만 잊지 않으면 한성은 영원할 거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의 선택, 면접을 포기하고 쓰러진 노인을 구했던 그 바보 같은 선택. 그것이 제 인생의 정답이었다고 아빠는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네, 약속할게요. 아빠가 읽어놓으신 것들 제가 잘 지킬게요. 그리고 더 따뜻한 회사로 만들게요. 제 대답에 아빠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는 100만 불짜리 계약서보다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자, 분위기 너무 무거워진다. 사진이나 찍자. 엄마가 핸드폰을 꺼내셨습니다. 우리는 북한산 정상을 배경으로 섰습니다. 가운데 아빠 왼쪽에 엄마 오른쪽에 저. 하나, 둘, 셋. 김치. 찰칵. 사진 속 세 사람의 얼굴은 햇살보다 더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닮은 미소. 이것이 바로 가족이 아닐까요? 하산하는 길, 아빠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손.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손. 지은아. 네. 고맙다. 내 딸이 되어줘서. 그 한마디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제 아빠가 되어주셔서, 저를 버리지 않아주셔서. 산길을 내려오는 내내 우리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붉게 물드는 노을이 우리 세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그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져 마치 거대한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뿌리 깊은 나무처럼요. 제 손목에 낡은 팔찌가 짤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우리 가족의 행복을 축복하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면 저는 또다시 치열한 전쟁터로 출근하겠죠.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제 뒤에는 저를 믿어주는 든든한 백, 아니 진짜 가족이 있으니까요. 이것으로 제 기적 같은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회장님 이지은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쓰여질 테니까요.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